이 장면은 정말 기억에 남았다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백선영 활동가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족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의 끄트머리에 어떤 아버지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상기하면서 약간 울컥거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인데 공인 수도꼭지라서 매번 이제 이런 서사를 볼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울컥할 때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했다가 약간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라는 맥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아, 맞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랑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충실히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아, 이런 삶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사는 삶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멋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최민경 선생님. 네. 사실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 영화에 이제 확 몰입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초반부에 나온 건데, 이제 내 마음은 항상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라는 문장이, 그러니까 제가 늘 저 스스로는 항상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잘 없다 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문장까지 참 그때부터 이제 저와 이제 그 영화 속 화자가 되게 동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걸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하지? 하면은 나는 그들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랬었구나 하면서 네,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특히나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관찰자적인 방식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야 라는 방식으로 끌어들여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그걸 어떤 단서로 해서 영화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강혜민 편집장님은 네,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대화의 테이블에 우리가 끼면은 자폐에 관한 대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비마이너에서 아까 그 김필순 활동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사건 이후에 연재를 기고를 받아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더 나은 통합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근데 그에 대한 필자를 구성을 하면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우리 사회에서 불려졌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싶었어요. 근데 폭이 넓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당사자는 자폐가 있는 장애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마이너의 실린 글 중에는 자폐성 장애는 없으시고 피플 퍼스트 활동가분들 글이 2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자를 고민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과연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랬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제가 언론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언론이라는 게 워낙 비발달 중심의, 비장애인 중심의 굉장히 이성적인 언어들을 요청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늘 비마이너에 있으면서 당사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우리 비장애 중심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을까를 늘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심들이 균열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피플퍼스트 운동이 대두되고 나서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피플퍼스트에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발언문을 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좀 이런 고민을 좀 강하게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피플퍼스트 운동 초기에 발달장애인 활동가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생애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인터뷰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디마이너 활동한 지 한 7, 8년쯤 됐었나? 했었는데 그동안에 했었던 사람들은 사실 비발달장애인이었었죠. 근데 인터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나의 세계를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구사한다는 게 굉장히 이성적 능력을 요청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분한테는 되게 어렵구나. 사실 나의 질문들이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요구와 같은 건 아니었을까? 그때 인터뷰하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들의 서사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옛날에 되게 많이 제 스스로한테 했었는데요. 피플퍼스트 활동을 하고 피플퍼스트 내에서 그들이 기자회견이나 결의대회에서 말하는 발언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거구나. 사실 이들에게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구나. 마치 이 영화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느끼고 경험하는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장면들, 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과 결합되면서 그 말이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혜민 편집장님이 해주신 얘기를 받아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발달장애인 혹은 자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발달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혹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분노와 슬픔의 크기가 크고 그게 농도가 짙을수록 사실은 그걸 정말로 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듣는 사람이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에게 분노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그 서희초 이후에 이 발달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를 고소하고 그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사회에 너무나 냉담하고 분노스러운 반응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많은 당사자들과 그 당사자들의 가족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도 사실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어서 그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 그리고 그 보도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날선 댓글들 이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살아갈 수 없다. 학교에서 통합교육하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온갖 말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기분을 공감하시는 분들 앞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해당 어떤 사건 자체가 너무나 기묘하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맞물려가지고 기묘하게 좀 맞물려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서희초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 공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대해서 아직도 학대가 만연한 어떤 이런 학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폭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외려 이제 교사들의 어떤 교권 강화의 어떤 이런 흐름과 맞물린 어떤 상황 속에서 약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기묘하게 맞물려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분명하게 이 사회에는 장애 혐오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워딩들을 진짜 몸으로 부딪힐 때는 일단은 매번 이제 하루하루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아이와 같이 외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가 학년기이다 보니까 2학기가 시작될 때
선생님의 태도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공포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즉자적인 공포감으로 다가왔고,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그 좌담회를 열었거든요. 장애 혐오의 장으로 그대로 투사가 되고 있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할 거냐. 실천적인 좀 대안이나 이런 모색들을 좀 어제는 좀 이어가긴 했지만, 그 장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미디어나 여러 이제 장애 혐오, 그 보도되고 있는 장애 혐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런 것조차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무슨 말만 꺼내면 그러니까 너희는 진상 아니야, 진상학부모 아니야,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역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공론장을 열어야겠다라고 해서 어제 열었고, 굉장히 좀 따뜻한 위로를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도 좀 그런 자리의 일환인 것 같아서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선생님께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상황을 같이 겪으셨었고 또 아무래도 교육자로서 그런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던 분으로서 느끼셨었던 어떤 다른 종류의 감정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이 1년의 사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교육자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러운데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만 기간제로 생활을 하고 이제 조금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그 노들 야학에 와서 교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뭐 느낄 수 있는 차별이나 혐오를 뭐 그렇게 많이 접해 본 거는 아닌데요. 근데 이전부터는 조금 있긴 있었죠. 확실히 다른 일반 교육 현장에 있을 때와는 다른 그런 이제 말들이랑 이제 태도들을 많이 느꼈었고,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있을 때도 좀 그런 시선들을 계속 저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학에 오기 전까지, 야학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야학에 오기 전까지는 뭔가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이제 계속해서 눈치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밖에 나가면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학교 안에서도 이제 특수 학교가 아니고 특수 학급에 있다 보면 이제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일반 교육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통이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그런 일반 학급 학생들도 이제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통의 단절을 좀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절망, 약간 좌절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저는 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이고, 이게 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1년에 두 가지의 서로 전혀 다른, 뭐 연결이 아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서희초에서 있었던 이제 일들과 선생님에 대한 이제 어떤 폭력에 가까운 관계와 이 용인에서 일어났었던 아동학대와 이 두 건이 연결된 것 사이를 메웠던 것은 사실 상당 부분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미디어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다뤘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장애 관련돼서 내재되어 있는 혐오를 끄집어내고 촉발했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언론인으로서 비마이너의 편집장님으로서 느끼시는 감정도 또 굉장히 강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되게 참담했어요. 너무 참담하고, 가끔씩 이렇게 장애를 이슈로 언론이 먹잇감처럼 달려드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마주할 때마다 저도 비마이너도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운동의 자장 안에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 터지고 언론들이 정말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뜯어먹듯이 보도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장혜영 의원님이 공존의 태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까지 운동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후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되게 견딜 수 없이 너무 참담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참담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되게 오늘날의 언론, 미디어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사건 기사를 보통 쓰는 기자들이 사건부, 그냥 초년생 기자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뉴스팀, 그냥 어뷰징 기사들만 하루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된 노동을 하시는 온라인 뉴스팀 분들. 그러니까 팩트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뉴스팀은 그냥 어뷰징 기사를 쓰고서 그 조회수를 높이면은 그것이 언론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온라인 뉴스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부 기자분들은 사회 초년생이시고 이 사건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굉장히 납작하게 기사가 나오죠. 피가해의 구도로만. 그 기사들 속에 구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구조에 대한 고민은 없고 피가해의 아주 자극적인 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잘 클릭할 수 있게끔 자극적인 제목을 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온라인 뉴스팀이 어뷰징 기사를 써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더 덧붙여서 그냥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피가해의 구조, 피가해의 구도,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반드시 100% 순결한 피해자여야만 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사건뿐인가? 어느덧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거기서 나는 피해자여야만 하고 나의 피해성이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덧붙여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공감이 되고, 우리가 어떤 미디어 지형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흑과 백, 완벽한 피해자 내지는 완벽한 가해자가 아니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저는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한때 가족을 시설에 보냈었던 사람이자 동시에 다시 가족을 시설에서 모시고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얘기를 담았는데, 그 안에서 저는 분명히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제 동생 역시도 너무나 많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9시 10분까지여가지고 되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회자로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인데 세상을 구해야 하다니. 비슷한 느낌이시지 않나요? 그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인데 세상을 바꿔야 하다니.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돌보고 나의 가까운 사람만을 돌보겠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사회 그 자체가 망가져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안녕을 바란다면 이 세상의 안녕을 사실은 같이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지도를 함께 관람을 한 만큼 앞으로 이런 상황들에 맞서서 어떻게 함께 또 지혜롭게 싸워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와 이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 듣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어제 자담회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미디어가 건드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무참하게 끊어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좀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와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사실 많은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놓긴 했지만 여러 낙인의 시선들을 감수해야 하는 일상이었는데 내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왜 이걸 우리만 감수해야 할까? 이 시선을 없애면 되는데 사회가 바뀌면 되는데 왜 이거를 당사자들만 이렇게 감수해야 될까라는 생각 같은 게 들었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소통에 무능해 혹은 소통에 불능해. 네,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에 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각자 다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뭔가 의견이 부딪히거나 서로 의도가 안 맞거나 하면 틀어질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은 이게 소통의 장벽이고 소통의 단절일 텐데 왜 발달장애인들에게만 우리는 그런 걸 내세울까라는 생각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뒤집어 보면 사실 다르지 않고 굉장히 어떤 순간적인 감각에 많이 집착을 하거나 혹은 천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여러 어떤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기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세계에서는 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녀에게 당장 부딪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즐겁게 순간을 즐기면서 저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청드리지 않아도 박수가 절로 나오는 멋진 말씀이었고요. 저도 소통이 진짜 안 되기로 유명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격하게 비장애인이 훨씬 소통을 못한다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최민경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에 대한 또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분리교육 그리고 넘어서 시설 사회 이제 학교에서도 분리되고 지역 사회에서도 분리되고 이렇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니즈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도 따로 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환경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따로 그냥 살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위험성이 높은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온 비장애인들은 더 많은 차별과 더 큰 혐오와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좀 더 그런 장애 민감성이 정말 낮은 그런 둔감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리교육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서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성인 장애인 분들도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분들은 시설에 정말 오래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시설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말씀하시면서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감옥에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한 가지 뭔가 단어가 떠올랐는데 베리어 컨셔스라는 단어예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떤 공간이나 문화적인 그런 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갈 때 그 장애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말을 한다면 좀 약간 단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베리어 컨셔스는 그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제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면 이런 베리어 컨셔스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베리어 컨셔스, 베리어 프리도 있지만 베리어 컨셔스라는 한 단어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강혜민 편집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통합교육이 정말 또 하나의 전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비마이너에서도 통합교육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통합교육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마이너가 잘 다루지 못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이번에 여러 분들의 기고 요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이 사건 그 현장에 특수교육 실무사 한 명만 더 있었으면은 이 사건 안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특수교육 실무사가 있잖아요. 특수교육 보조원분들이 있는데 이제 특수학교든 통합교실, 일반 학교의 특수교실, 네, 거기서 장애 학생이 들어오면 특수교육 실무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다고 다 배치가 되지 않아요. 예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부족한 특수교육 실무사 인원으로 어떨 땐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 케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중 고등학교가 있으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점점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특수교육 실무사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일반 학교에 있었던 장애 학생들도 더는 일반 학교에서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케어가 되지 않으니까 특수학교로 옮겨가요. 근데 특수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수학교에는 다 장애가 중한 아이들만 모여있잖아요. 자기 또래 집단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이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도 점점점 퇴행적인 행동을 한대요. 보고 배울 또래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더 중해지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왜냐면은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자기를 봐주거든요. 그렇게 점점점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결국 살아갈 곳도 지역사회인데 갑자기 이 지역사회에서 내 초중 고등학교 비장애 학생 입장에서 보이지 않던 존재가 지역사회에서 성인이 돼서 보였을 때 우린 얼마나 서로 다른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가. 그래서 정말 통합교육이 중요하고 이 통합교육을 정말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가다시 투쟁을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통합교육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겠습니까? 저도 야학 교사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을 학생분들한테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육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통합교육에 대해서 비마이너에서 지금도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좋은 기사로 계속 이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전선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분 한 분씩 다 받고 싶은데
한 개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겠다는 바로 그 질문이 모두의 질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제가 사회를 꽤 봤는데요. 기다리면 나타납니다. 이 침묵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나타납니다. 네, 역시 나타났습니다. 일단 박수 먼저 주시죠. 네,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위엔 과연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 동료, 언니, 오빠가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왜 스크린을 통해서만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 통합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언젠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페트병 안에 물하고 자갈하고 같이 놓는 병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페트병 안에는 물과 설탕을 넣었을 때 아마 전자는 형식적인 사회 통합일 거다. 같은 공간을 향유하는 것 정도?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정도인 거고 후자는 서로가 정말 어우러져서 또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남는데요. 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때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감각들이 훨씬 더 많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함께 살아가기 위함의 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들께서 오늘 이곳에 온 동료 시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의심의 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덧붙일 말이 없는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에다가 마지막에 박수를 치도록 하고요. 먼저 어려운 질문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돼서 정말 기쁘네요. 자,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어떤 의심을 가지면 좀 더 함께 살아가기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도 어떤 그 누구도 장애인을 교육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행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만큼 정말 쓰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특수교육 실무사 얘기했는데요. 특수교육 실무사도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특수교사도 법정 인원보다 부족합니다. 90%? 80% 살짝 넘었나? 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교사를 더 채용하면 돼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장애인도 교육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면은 그 돈을 정말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언론인처럼 정부가 하는 말을 의심해봐야 된다. 아주 멋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민경 선생님. 네, 저는 아무래도 계속 학교에서 교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데요. 이제 이 노들량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장애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을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발달장애나 아니면 뇌병변 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표현의 그 의도나 욕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1시간 넘게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때 이 발달장애인 노동자분의 이 행동은 이거인 것 같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멋진 대답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백선영 활동가. 의심이라고 했을 때 대체 뭘 의심해야 될까? 어떤 걸 의심해야 될까 되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는 내가 갖는 혹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람의 장애에서 오는가? 혹은 사회가 주입한 것인가? 약간 이런 게 약간 핵심이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이 장애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불편함이라는 말이 잘 가서 먼저 떠올랐어요. 일단 멋진 대답해주신 세 분,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다음 이야기 자리를 기약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가 점프하는 이유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점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이야기 자리 만드는데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